박재식 작가님 하면은 좀 과포자들의 희망이다 아니면 뭐 심폐소생을 이제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요? 네. 네, 뭐 TV 방금 대본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니, 저도 유튜브에서 뵌 적도 있고 TV에서 네. 뵌 적도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TV, 뭐 라디오, 유튜브, 강연 이렇게 다 하고 계신데 좀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셨나요? 과학 좋아했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학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릴 때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 좀 잃을 수도 네.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과학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네네. 일단 어릴 때부터 뭔가 공룡 뭐 이런 거. 아, 네. 공룡이 뭡니까? 공룡 과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네네네. 뭐 또 뭐 나오죠? 뭐 로봇. 로봇, 네. 로봇이 뭡니까? 로봇이 과학이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외계인 뭐 외계에 무슨 네. 공주님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 뭐 시간 여행을 하고 어쩌고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시간 여행 뭡니까? 과학이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누구든지 다 과학에 어느 정도는 좀 관심 내지는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특히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빠졌고 특히 SF 뭐 이런 거를 네. 특히나 좋아했어요. SF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거에 많이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 뭐 좋아함 이런 거가 계속해서 막 자라났고 특히 이제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꺾일 무렵 뭐 그럴 때도 뭐좀 뭔가 그런 새로운 SF 영화 새로운 SF 소설 이런 거를 또 계속 이렇게 막 접할 기회가 요행 이렇게 많이 겹쳐가지고 네. 그런 관심 계속 커져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또 어떤 것도 좀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가 80년대 말 90년대 네. 초중반 막 이럴 때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게 처음 그렇죠. 나왔죠. 네. PC 이런 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때예요. 지금 뭐 누구나 다 집에 가면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막 너네 집에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를 뭐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게 막 처음 나오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생겼다라고 하면 되게 막 신기한 거예요. 원래 진짜 막 유치원 때 막 이럴 때는 컴퓨터라고 하면 무슨 뭐죠? 우주의 악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기지에서 막 박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따다다다다 막 첨단 해가지고. 기계 막 이런 게 컴퓨터인데 그게 막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기계일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겹쳐져가지고 학창 시절 내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저는 많이 커져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공으로도 지금 하는 일로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막 좋아하지도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룡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어릴 때 뭐 공룡 이름 다 외우고 있었고 자동차. 제일 좋아하는 공룡.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 박치기 하는 공룡. 바퀴케팔로사우루스. 네. 독특하시네. 네. 아니면 이제 육식 공룡 중에서 이제 랩터죠 당연히. 저는 이제 큰 애들보다는 이렇게 집단 사냥을 하고 얍삽한 걸 좋아한다니. 네, 벨로시랩터 좋아했어서 주라기 월드 진짜 주라기 공원이랑 주라기 월드 다 봤고 되게.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과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신윤 선생님은 뭐 어릴 때 과학 좋아하신 편이었습니까? 네, 전 진짜 좋아했습니다. 네.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책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영재원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씨 압도적인 포스. 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초중고 내내 유리한 핵심 개념 직접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초중고 내내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개념 뭡니까? 도대체 제가 궁금한데. 인정. 네. 어릴 때 어떤 거 그 여러 아까 공룡 말씀해 주셨듯이 네. 주로 특히 저는 뭐 컴퓨터 이야기 말씀드렸고 어떤 걸 주로 좋아했는지. 특히 좀 끌렸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물리 좋아했어요. 아물리. 네, 그게 약간 물리가 되게 신기한 현상을 이제 글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뭐 좀 이렇게 끌리셨던 건 어릴 때 과학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갖고 계신 거 뭐 있으십니까? 뭔가 증명하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증명. 네, 막 이유를 밝혀내고 뭐 이론으로 설명해보고 안 되면 폐기하고 새로 도입하고 이렇게 모델 만들어내는 그런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우리가 좀 뭐 박치기 공룡 좋아했던 거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 수준 같은데. 차이가 좀 약간.
우리는 와 박치기공님 신기해. 뭐 이게 어릴 때 좋아했던 과학의 수준인데 증명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그게 안 되면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대체하고. 이게 영재원 수준인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입시 과학을 들어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곧 수능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물화생지를 다 웬만큼은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물화생지? 그럼요. 그죠? 요새도 엄청 쓰죠. 그렇구나. 너 뭐 화투 시험 보냐? 뭐 물원 화투, 뭐 생투, 지원 이렇게 지투 누가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야 물화생지?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뭐예요 물화생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학과 좀 멀어졌던 유경험자니까 네. 과학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과학 개념을 이해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얘가 저를 너 이거 어렵지 못하겠지 약간 이러면서 약 올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특별히 좀 헤매셨던 거 뭐 이런 걸로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뒤에서도 할 얘기지만 저는 네. 용어도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나 저 생물 할 때, 인체할 때 네. 뭐 피 혈액이 뭐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 심방 심실 나오고 막 어디서 어디로 돈다. 근데 그 순서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럴 때 제격인 또 과학 개념서랑 추천서를 직접 그 과학 개념서의 추천서를 직접 쓰셨다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죠. 딱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태어난 김에 시리즈, 네. 태어난 김에 물리 공부, 태어난 김에 생물 공부, 태어난 김에 화학 공부라는 세 책 시리즈입니다. 네. 여기 이제 각각 한 권씩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약간 무슨 뭐 약간 홈쇼핑 같은 데 나온 것처럼 3종 세트로 이번에 놓치시면 다시 못 산다. 기회입니다. 매진 임박 뭐 이런 느낌. 이게 책이 사실 태어난 김에 물리 공부, 뭐 네. 태어난 김에 화학 공부 이런 제목 붙은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뭔가 이런 입시를 위해서 혹은 뭐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온 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과학 알아도 좋다라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그림으로 보는 과학 뭐 이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던 뭐 그런 다양한 내용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거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깔끔하고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면 이제 책 표지부터 좀 아름답게 장식이 되니까 더 사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이에요. 제가 네. 추천사에도 좀 그 비슷한 내용 썼었는데 네. 이 책이 약간 어떨 때 진짜 사실은 꿀맛이냐면 뭐 이렇게 인생 살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 갑자기 무슨 용어를 들었어.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좌심실 어쩌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심장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어떻게 해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거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저런 얘기 한 번쯤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좌심실 어쩌고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혹은 뭐 예를 들면 물리 이야기 같으면 요즘 어디에 무슨 고압선을 설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많고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전압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 흐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전압 전류 이런 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요.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요럴 때 이 책 딱 꺼내가지고 그 부분 딱 펼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가장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만든 책이기 네. 때문에 그때 요거 딱 찾아보면서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때 진짜 제일 진짜 꿀맛이고 근데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실 자체가 잊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뭐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뭐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런 거 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야, 그쵸. 학교에서 저런 걸 과연 가르쳐 아니 학교에서 이런 걸 왜 안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네. 좋은 지식을 이렇게 될 때도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맞아요. 네. 학교에서 배운 과학 개념 이런 거 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아예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쓱 넘기면서 보기도 괜찮아요. 네. 나는 요즘 세상에 과학에 뭐 화학, 물리, 생물 기본적인 뭐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체로 요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준의 상식이라고 하더라. 네. 뭐가 있는지 정도 내가 좀 알아놓고 살자라고 할 때 부담 없이 꼭 다 내용 이해 막 각 잡고 읽으면서 내용 이해 안 해도 그렇죠. 돼. 그림 봐가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맞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기에도 괜찮은 책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요거 정도는 현대인이 좀 이렇게 집안
안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뭐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TV 있고, 에어프라이어라든가 세탁기 있듯이 무슨 냉장고 뭐, 있고 그럼요.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 요즘 갖춰놓은 거 뭐 있죠? 무슨 뭐 식기 건조기, 아니 뭐 식기 세척기, 네, 그쵸. 뭐 이런 거 갖춰놓으면 생활의 네. 수준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홈쇼핑 보시면서 식기 세척기 사시고 어떤 홈쇼핑 보시면서 에어프라이어 사시듯이 그렇죠. 아유, 3종 세트 이거 하나 갖춰놓는 거 제가 보기엔 괜찮다. 네, 아, 그렇죠. 생각합니다. 태어났으면 갖춰야 된다. 태어났으면. 아, 네, 책을 보면은 이제 태어난 김에 물, 화생, 공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이제 각 파트에서 이것만은 알고 왔으면 하는 우리 초딩들 내지는 중딩들을 위한 핵심 개념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뭐부터 가면 좋을까요? 물리? 그 물화생지 중에 이제 물리가 제일 먼저니까 그치, 물리부터 그치. 한번 물리 먼저 해보죠. 물리. 네, 네. 물리에서 뭐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물리라는 게 그렇게 막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또 영재원 출신. 고등학교 물리 내용이 많지 않대요. 전 몰라요 사실은 고등학교 아. 물화생지는 사실 잘.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맥을 꿰뚫고 있는 거는 이제 그 FNMA라는 시기거든요. 네. 들어는 봤어. 아. 뭔진 몰라. 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뭔지, 속도가 뭔지, 이제 뭐 그런 개념들을 이제 들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설명하라고 시켜보면 못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뭔가 답답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나오는데 네. 이제 그거에서 연관되어 있는 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은 고1 때 나오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물리량들을 사실 생소하잖아요, 물리량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F가 M과 A의 곱과 같다. 네. 여기서 F 뭐죠? 힘, force. M은 mass, 질량. A는 acceleration, 가속도. 네. 예, 그래서 힘이 가속도하고 비례한다. 네. 라는 게 이제 F가 MA하고 같다라는 그 식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핵심적인 한 가지 지식을 꼽으라고 하면 뭐냐? 이제 우리 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전 물리학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음악을 배운다라고 하면 피아노 학원에 가면 뭔가 이런 고전적인 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바이엘. 나는 뭔가 뭐죠? 뭐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거 좀 연주해 보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엘 바이엘부터 무슨 시작해서. 뭐 모차르트 뭐 이런 네, 거부터 맞아요. 시키잖아요. 물리학에서도 고전 물리를 이제 제일 기초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고전 물리는 이제 뉴턴이 창시한 거라고 하고 네. 그럼 뉴턴이 만들었던 그 물리학 체계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F가 M과 A의 곱한 것과 같다. 네.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약간 좀 사기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문을 공부한다. 네네네. 그럼 제일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만 해도 천자문, 천글자예요. 그렇죠, 그죠? 맞죠. 천자문만 해도 천글자예요. 네. 근데 천자문 뗐다라고 하면 한문의 고수가 아니라 그냥 제일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려면 천자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천자를. 네. 그런데 물리학의 기초 핵심은 F가 MA의 곱과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같다는 기호 포함해도 네 글자밖에 안 돼요. 알파벳 3개하고 같다는 기호 하나. 네. 근데 그게 물리학의 핵심이래. 어. 아니, 이게 약간 이런 이 영재원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좀 매혹되는 경향이 있어. 아. 이렇게 짧고 단순한 게 핵심인데 아, 네. 이거를 가지각색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네. 별의별 거를 다 계산해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구를 돌아야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안 떨어지고 돌 수 있느냐. 네. 이런 거 완전 최첨단 지식인 것 같잖아요. 네. 완전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지 맞아요. 상상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계산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하는구나. F가 MA의 곱과 같다라는 거를 응용하고 또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내거든요. 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막 네. 막 매혹되는 거지.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딸깍이라고 하는 딸깍까지는 아니고. 이게 짠 나오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의 묘미이자 네. 어떻게 보면 물리의 고통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는 단순한 거를 가르쳐 줘 놓고도 이걸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막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계속 거예요. 꺼으면 그죠. 되니까. 더 막 어려운 걸 계산하고 심지어 뭐 숫자를 좀 더럽게 계산해야지 아, 더러운 네. 숫자를 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걸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지. 네. 막 그런 거 막 그 수학 계산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식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곱게 풀면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막 그런 거 본 적 있죠 시험 문제 중에. 그런데 잘못해서 문제지가 요만큼 찢겨져 나갔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뭐 숫자는 뭐 이딴 거 맨날
맨날 보시죠, 달력에 지금. 물 쏟고 그냥 뭐 달력에 물소가 가려져 있어. 여기에 진짜. 뭐가 들어가 뭐 일단 네. 그런 식으로도 막 한번 꼬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쉬운 거에서 출발하지만 물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핵심 기초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역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대로 그 내용 그거의 뜻을 이해하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핵심이 뭐냐면 힘이 가속도하고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보면 그냥 그럼 외우면 되겠다라고 싶지만 의외로 이게 일상생활의 지식하고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일상생활의 경험하고는 그런가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구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생활을 하면서는 실제로 뉴턴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 전에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힘하고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맞죠.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거든. 뭔가 힘을 세게 주면 뭐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힘을 약하게 주면 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힘하고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 힘하고 속도 내지는 속력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힘을 많이 주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힘을 적게 주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헷갈리고 막 이상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뉴턴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힘하고 속도를 직접 연결시키면 안 되고 네. 힘은 가속도하고 연결돼 있다. 힘이 세지면 속도가 바로 세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세지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당장 그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속도라는 게 뭐죠? 속도가 얼마나 심하게 변화하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을 많이 준서 가속도가 생기면 그 가속도가 그리고 오래 유지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힘을 조금 준다고 해도 힘을 조금 준다고 하면 조금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속도는 별로 안 빨라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을 조금 주어서 가속도가 조금 생겼지만 대신에 그 가속도가 꾸준하게 오래 계속 쭉 주어진다고 하면 결국 속도는 언젠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일상적인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속도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힘과 가속도가 같다라는 그 원칙을 보통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많이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이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뭐 1차 함수하고 비슷한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계산합니다. 네. 근데 등 가속도 운동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사실은 뭐 움직이는 거리는 무슨 뭐 2차 함수가 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시간과 속도의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혼란이 없고 계산하기 편리한 방법인데 그거를 계속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뭐하고 연결이 되죠? 비적분이. 미적 이런 거 영재원이 우리 대본에서 짠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 아파. 대본에서 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통한다. 나만 볼 거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네. 경우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뉴턴이 개발한 게 미분적분의 기술, 미적분학이라는 걸 개발했죠. 그래서 그게 미적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막 공부하고 싶으시지 않아? 그래서 그런 연결 관계가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것이고 제일 좀 핵심적으로 누구나 이건 뭐 아까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생은 사실 이것만 알아둬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네네네. 알아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계산하는지까지도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초등학생부터 정말 다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힘은 가속도하고 연관돼 있다. 속도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도라는 거는 힘하고 또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힘이 없으면 속도는 그냥 없어지겠지, 멈추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도라는 거는 힘이 안 주어지면 변화 없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는 힘은 가속도, 속도의 변화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는 속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속이 없다는 거예요. 가속이. 변화가 없다는 네, 거예요. 가속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꾸준하게 시속 100km로 뭐가 달리고 있어. 네. 근데 거기에 힘을 하나도 안 줘.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힘 안 주면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힘을 안 주면 시속 100km에서 그 가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km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 뿐이지 100km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에 네. 우주 공간으로 발사한 보이저 1호, 네. 보이저 2호 같은 우주 탐사선은 지금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의 저편으로 계속 날아가고 네, 있다라는 거죠. 총알보다 빠른 엄청난 속도로 힘을 안 주고 있는데도 그 날아가는 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힘 안 주고 페달 안 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전거 좀 굴러가다 멈추던데 그럼 뭔데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봐 이거는 기초적으로 이거 다 알고 네. 있잖아요. 그거는 힘이 아예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리로 주는 힘은 안 주고 있지만 땅이 못 가게 방해하는 마찰력은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화살표를 그렇게 썼구나. 이렇게 되는 화살표. 마찰력이라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가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전거가 멈추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아무런 힘이 안 주어지면 아무런 가속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있는 그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 요런 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이죠. 아, 네. 요거를 개념으로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기억하시면 되고 고등학생이신 것 같으면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도 풀어라. 수능 만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걸로 수능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이걸로 수능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새겨 놓으시고 맞아. 출발점을 하시고 네, 출발점. 문제 푸는 거는 연말을 하셔야지 점수는 올리실 수가 있으신데 일단은 요거 정도는 상식선에서는 그러니까요. 예를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제 과포자야. 네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과포자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거를 전략적으로는 진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시간은 적고 내가 이 시간 내에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될 거냐 그쵸. 생각을 하면 진짜 과포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 이거 대한민국 현실인데 어떡해? 그 현실 나 이해해. 그 현실은 지금 주어진 네, 그럼요. 우리나라의 네. 상황인데 맞춰서 이렇게 그래 하는 과포자가 거죠. 될 수 있어. 근데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수능 다 치고 나서 억울할 수 있잖아. 과학 시간에 내가 낸 우리 부모님의 세금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돼가지고 과학도 이렇게 다 오래 가르쳐 줬는데 나는 점수 많이 받겠다고 과포하고 그냥 과학은 다 제꼈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수는 있잖아. 네. 그럴 때 그래도 과포는 하지만 요거 정도는 챙겨가지고 나 졸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힘은 가속도하고 관계가 있다. 속도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다. 요 정도 새겨놓으면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F가 MA의 곱이다. 네, 네. 라는 그 정도 새겨놓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그 뜻이었. 저는 항상 속도랑 가속도랑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힘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그게 그 뜻이구나. 그렇죠. 네, 그게 네. 그 뜻이죠. 네. 그게 또 그 뜻이죠. 내용이 이제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게 그 생각이 뜻이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이거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셨나요? 뭐 저는 수진이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 물리 제일 네. 좋아했고 네. 예. 그 수식 하나로 이제 진짜 고전역학의 모든 것들이 사실 F는 M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거 설명할 수 있다는 약간 게 일단 절대 진리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해서 반짝반짝할 되게 것 멋있었고 이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오.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문과적인 표현. 종이와 연필로 세상을 설명한다. 저는 이제 문과를 갔는데 고1 때까지는 이제 전교생이 다 과학을 배우고 저는 이제 문과를 갔는데 그때 이제 문과생들도 2학년하고 3학년 때 하나씩 배우게 했어요. 선택을 해서. 제가 2학년 때 화학을 했고 3학년 때 생명과학을 했는데 2학년 화학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전자 개수 세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산화 환원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얘랑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결합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약간 과학 재질인데.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어디서 전자가 빠져서 일로 붙어서 완전한 물질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조금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좋아하셨던 화학 한번 해볼까요? 화학. 네, 좋아요. 화학에서는 무슨 얘기 해보면 좋을까요? 화학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제 기억상 화학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과학 선생님께서 주기율표부터 외워라 했던 것 같아요. 주기표 한번 외워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딱 보통 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헬, 리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탄소, 플로린, 탄소. 잠깐만, 네. 잠깐만. 어떻게 외우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 다니실 때는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 이렇게까지. 근데 칼 마시면 칼륨, 칼슘이 순서가 아직도 헷갈려서 K하고 CA. 야.
그러면 칼륨, 칼슘이야. 용어는 요즘은 칼륨이란 말 안 쓰고 포타슘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졸업한 지 조금 돼요. 고학 올라서 조금 됐어요. 조금. 그 사이에도 그런 이런 그러니까요. 시대의 변화가 있군요. 저는 그래서 요즘 칼륨, 나트륨이라고 소듐이라고 또 그래요? 하고 맞아, 예. 맞아. 영어식으로 바뀐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요즘은. 나트륨. 나트륨 네. 독일. 너무 익숙해가지고 나트륨. 소듐이라고 한다. 소듐. 그러면 칼칼이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폭발인데 폭발. 여튼 저는 근데 주기율표라는 게 어쨌든 뭐 과학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은데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헬이 같은 쪽이고 같은 족이라 그러고 뭐 아니야.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어.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아니야. 전혀 아니야. 다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묶어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왜. 여튼 뭐 아니구나 세로가 이렇게 같은 족인가?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 두 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하필이면 왜 틀린 걸 붙여가지고. 조금 그래 조금. 네, 조금. 여튼 조금. 근데 그냥 이제 외우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얘가 왜 이 족인 거고 얘가 왜 이거고 뭐 그때 나오는 말들 뭐 최외각 전자니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최외각 전자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이미 고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일단 외우고 보자 였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좀 이제 작가님께서 좀 화학의 기초를 딱 다질 수 있는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주기율표를 이야기하면 주기율표가 사실은 딱 봐도 이게 좀 멋있고 신기하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원소 엘리먼트라고 하죠 영어로. 엘리먼트. 저기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먼탈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말씀하시죠. 애니메이션 네. 영화. 네, 엘리멘탈. 디즈니에서 맞아요. 거기 보면 뭐 불도 나오고 뭐 물도 나오고 막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약간 화학 전공한 사람이나 화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조금 재밌을 듯하면서 조금은 약간 깨름직한 그런 게 뭐있냐면 엘리멘탈의 그 원소하고 엘리먼트라고 나온 것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사실은. 네. 불이나 물 이런 건 원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과학에서는 그 원소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필이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 원소가 아닌 것만 나와. 하필이면. 절묘하게도, 오묘하게도, 왜 이래? 이제 예를 들면 산소 이런 거 원소예요. 네. 오늘 산소는 얼마나 친숙해. 산소 막 한상 들이신다, 막 산소 같은 뭐 누구 뭐 이런 오늘 막 다 뭐 친숙한 단어잖아. 네. 산소 같은 거 원소거든요. 네. 그리고 수소도 얼마나 익숙한 거예요. 그죠? 네. 수소 차도 있고 뭐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기후 변화 시대 잘 될 수도 있고 기후 변화 시대 탄소를 감축해야 돼. 탄소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탄소 이런 거 원소거든요.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나트륨 요즘 소듐이라고 한다. 소듐 이런 거 다 원소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절묘하게 엘리멘탈 영화에서는 그거 다 피해갔어 이상하게.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데 어쨌거나 현대 근대 과학에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엘리멘탈 영화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깔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물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재료는 없다. 네. 사실은 있어. 과학이 좀 더 발전시대 해보니까 네, 네. 사실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그 이상의 더 근원적인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딴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수소나 헬륨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네. 수소나 헬륨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온갖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딴 거 뭔가를 더 근원적인 재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수소나 헬륨이나 탄소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런 줄 알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개발될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네. 근데 과학이 더 발전되면서 사실은 그거를 더 낮은 단계에서 더 근원적인 재료를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탄소나 산소나 이런 거를 조합을 해내는 기술도 후대에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다든가 핵 반응을 이용한다든가,라고 해서 만드는 방법도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특수하고 어려운 방법이니까 대충 좀 뭉개놓고 살짝 예외로 제껴놓고 네. 제껴놓고 그 정도 제껴놓으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보다 더 밑단계 더 근원적인 재료는 없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원소고 그 원소를 배열해 놓아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한 110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110가지 좀 넘는 그 재료를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있는 게 다 원소인 거죠. 그렇죠. 주기율표에 물이 없구나. 물이. 물 그런 건 없어요. 네, 불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흙 뭐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주기율표는 흙이나 물이나 물 이건 다 알죠. 물의 화학식이 뭡니까?
H2. H2O. H는 수소고 O는 산소잖아요. 네네네. 수소나 산소는 주기율표에 있죠. 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를 조합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그 한 100몇 가지 되는 재료를 이리저리 반응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뭐 물, 뭐 공기,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좀 복잡한 것도 예를 들면 뭐 비타민,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무슨 뭐 음식 뭐 심지어 뭐 사람의 몸, 네. 뭐 동물의 두뇌, 뭐 이런 것도 다 그 110 몇 개 가지 정도 되는 그 주기율표에 있는 재료를 잘만 조합을 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율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법의 표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저것만 어떻게 잘 구해서 잘 조합하면 세계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모든 거를 하나의 표로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어떤 세상의 본질을 정리해 놓은 표라고 할 만한 좀 그런 게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건데 거기서 추가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그 표를 정리해 놓는 표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표를 그냥 뭐 복잡하게 표로 뭐 크게 이상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줄글로 그냥 쭉 써놓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죠? 아니면 그냥 네모 반듯하게 뭐 그냥 뭐 국어 공책처럼 네. 어릴 때 글자 연습하는 공책처럼 그냥 이렇게 칸 질러가지고 네. 쭉 써놓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주기율표는 어떤 모양대로 정리를 한 거냐. 기본적으로 대체로 이것도 나중에 예외가 대체로, 발견돼가지고 꼭 들어맞지는 않아. 네. 근데 대체로 가벼운 재료를 먼저 쓰고 무거운 재료를 나중에 쓴다. 네. 대체로 이 무게 순서대로. 무게 순위. 아까 외운 순서 수소, 뭐 헬륨, 뭐 리튬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가 무거운 순서대로 해서 가벼운 순서대로예요. 네.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물질이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보다 가벼운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를 나중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제일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연료 무게를 별로 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연료 무게를. 비행기 같은 거 띄우면 항상 연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잘 못 날아가거든. 네. 연료통을 달면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연료통을 달지만 그 연료통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져서 비행기가 또 못 가게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수소가 세상에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가볍기 때문에 네. 아주 효율이 좋을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우주 로켓 연료로는 실제로 현재로도 수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연료로. 네. 뭐 우리나라 한국의 인공위성도 우주로 띄워보낸 뭐 아리안 뭐 5호 로켓 뭐 이런 거에서 수소 연료로 지금도 일본의 H3 로켓, H2 로켓 이런 거 수소를 연료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성질하고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그 순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무게 순서대로예요. 물론 가다 보면 예외가 나와. 그게 똑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뭐 배치를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규칙이 추가로 나오는데 하여튼 대체로는 무게 순서대로예요. 무게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는데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 막 중간에 막 띄워놓은 게 있고 맞아요. 수소 바로 옆에 헬륨을 칸 있어요. 안 써놓고 수소하고 헬륨은 맨 네. 끝에 꼭 무슨 맞아요. 약간 고양이 귀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배치가 또 깔끔하지 좀 않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세로로 아까 가로 세로 중에 하필이면 잘못된 걸 찍었었죠. 네네네. 세로로 같은 열에 나오는 거, 네. 세로로 같은 칸에 적혀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대충 그거만 보면 성질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헬륨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헬륨 밑에 네온. 헬륨 밑에 그러네. 네온이 적혀 있어요. 헬륨하고 네온하고 성질이 비슷하겠네. 네온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아르곤. 아르곤 적혀.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저는 세로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하고 아르곤하고 헬륨하고 다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헬륨의 가장 큰 대표적인 성질 무엇이냐? 성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요. 헬륨 같은 경우에. 반응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맛도 안 나고. 맛이라는 게 뭡니까? 혀 끝에서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혀의 신경이 감지를 해가지고 뇌에 신호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맛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코끝에서 무슨 신경의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지 코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이런 냄새가 난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헬륨은 코로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무슨 뭐 불 태우려고 막 지져도 불 타지도 않고. 그러면 그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그 화학식 계산할 때처럼 다른 원소나 그런 것들이랑 결합하지 않는다. 결합도 하지 않고.
그게 딴 것에 어떤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고 완전해서 전자자.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헬륨하고 그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아랫줄에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네온이라고, 네온이나 네. 아르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온도 그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온도 맛이 안 나. 코로 맡아보면 냄새도 안 나요. 아르곤 마찬가지. 예.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 주는 성질이 예, 비슷하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륨으로 뭘 하고 싶어. 예를 들면 헬륨이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네. 어떤 거 하기 좋겠습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헬륨으로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소로 뭔가를 청소를 한다. 바람을 훅 불어주는데 그냥 공기를 불어주면 공기 안에 산소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공기 중에 산소 한 20% 들어있거든요. 네. 산소를 막 불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소가 그 불어주는 것과 불어준 대상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로 뭘 만들고 있는데 네. 이걸 청소한답시고 공기를 되게 많이 불어줬어. 시도 때도 없이. 그럼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철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철이 녹슨다든가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 나잖아요. 깨끗하게 치우려고 네. 공기를 뿌린 건데 왜 녹슬고. 내가 치우려고 한 공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 있는 물질 자체가 변질된다니 짜증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헬륨을 뿌려주면. 아니면 아예 헬륨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헬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헬륨을 팍팍 뿌려서 뭘 치우거나 하면 뭐 녹이 쓴다든가 이런 변질되는 일도 발생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륨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헬륨 되게 귀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헬륨 구하러 가보시면 값이 비싸요. 헬륨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합니다. 근데 좀 비싸요. 네, 비싸요. 네. 근데 헬륨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헬륨은 너무 비싼데라고 하면 뭘 쓰면 좋겠습니까?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걸 쓰면 좋겠죠. 특히 아르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네. 아르곤이 풍부한 편이에요. 공기 네. 중에 아르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르곤 공장에 아르곤 공장 가면 뭐가 주재료인지 공장이 아십니까? 있어요? 아르곤 공장에서 만들겠죠. 공기가 주재료. 뭐 아르곤 나무에서 아르곤이 열리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아르곤 공장이 있겠죠. 네. 아르곤 공장에서는 주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공기예요, 공기. 그럼 가서 구경해 보면 이런 꿀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소라든가 네. 질소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싹 다 제거를 하고 아르곤만 딱 뽑아내가지고 이 탱크 속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우리 제품입니다. 옛다 이러면 그 이제 돈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딱 들어도 좀 가격이 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아르곤을 여기저기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쇠 같은 거 용접할 때 이상한 잡티 같은 거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바람으로 불어줘가지고 이런 날려 보내줘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생 공기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용접을 하려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온도를 높게 올리잖아요. 네. 온도가 높게 오르면 화학 반응이 뭐든지 잘 일어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걸핏하면 뭐가 녹슨다거나 아니면 뭐가 타는 수도 많이 생겨요. 공기 중에 뭐 먼지 같은 게 뭐 이렇게 했다가 타가지고 뭐 시커멓게 붙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르곤으로 싹 불어. 헬륨으로 해도 괜찮아. 헬륨으로 용접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러면 좀 단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아르곤을 불어주면 용접하기 좋아. 그래서 아르곤 용접이라는 걸 실제로 많이 해요. 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해요. 네. 그런 식의 규칙성을 볼 수 있는 표가 주기율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주기율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니까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주기율표 (periodic table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모든 예외를 다 반영해 보면 주기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아. 아쉽게도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면 표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적어도 한 뭐 패턴이 한 4-5번은 반복돼야지 이거 네. 정확한 패턴인데라고 할 것 같잖아요. 네. 그죠? 주기율표는 한 2번씩 정도밖에 패턴이 반복이 안 돼. 그래서 뭐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예외를 다 찾아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율표라고 불러야 되나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조금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대충 조금은 반복이 되고 옛날 과학자들은 19세기 과학자들은 진짜로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나 보다라고 되게 막 가슴이 벅찼던 시절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주기율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주기가 반복된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같은 성질. 세로로 같은 거에 있는 것끼리 네.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체로 무게 순서대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 네.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등학생이시면 요 정도 알아두셔가지고는 거의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이걸로 이제 더 여기서 추가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 네. 네. 근데 이렇게 배웠으면 조금 더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성질이 네. 비슷하다는 거를 딱 듣고 나서 거기서 약간 흥미가 탁 돋아가지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있고. 그걸 외우는 거랑 이제 용도를 알고 정말 이렇게 예시를 알고 그러니까. 듣는 거랑 다르니까. 이거를 이거 대학생 여러분은 조금 거시기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대학생 여러분도 뭐 요즘은 좀 그러시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하시면서 요거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훅훅 머리에 들어와요. 훅훅. 주식이요? 왜냐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곤처럼 이게 다 산업에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 네. 주식에 나오는 물질들이. 네. 그러니까 다들 이걸로 뭔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배터리주라는 게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차 그 전지. 배터리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리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제일 많이 생각. 생각나잖아요.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튬 시세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 리튬이 귀해지고 비싸지면 리튬 이온 배터리 장사 재미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안이 없나 이런 거 궁리하겠죠. 그럼 대안으로 뭘 궁리하겠어요? 밑에 있는 리튬 밑에 적혀 있는 거. 주기율표를 딱 봐가지고 리튬 밑에 보면 뭐가 적혀 있냐면 나트륨, 소디움. 나트륨, 소듐이 적혀 있어. 실제로 나트륨 소금에서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가끔가다 배터리 회사에서 막 광고해 막 그걸. 우리는 소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용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막 주가 막 올라가고. 딴 회사에서 막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면 다 주가 내려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네. 그러면 이거 그럼 이 소듐이 이게 잘 풀리면 이거 뭐 소듐 나트륨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트륨 회사는 조금 투자하는 걸 생각하기 좀 어려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지. 소금은 지천으로 너무 널려 있잖아요, 그죠? 소금 뭐 아침에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그러죠. 네. 땀에도 들어있잖아, 막.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걸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 분야에 따라서는 진짜 투자할 만한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 할아버지 선산에 이거 광산 있다던데 이런 게 진짜 보일 때가 있어 정말로.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하나하나의 주기율표의 원소에 대한 거 뉴스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하면 이게 진짜 머리에 팍팍 꽂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 교육 이게 현장에서 아무래도 입시를 위해서 하다 보니 어, 애들한테 이거 배우면서 주식해라 이럴 순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뭐 근데 막 그렇게 요즘 고등학교에서 이거 뭐 주식에도 중요하단다. 그럼 막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전 코인 하는데요. 막 이런 학생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있을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입시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데는 뭐 나트륨에 투자하면 뭐 돈이 안 된다 이런 건 좀 거시기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배우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생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생물 이야기. 네. 생물 어려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전 생물이 좀 어려웠어요. 뭐 생물에서 뭐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제일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인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생물은 되게 작은 곳까지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제 손밖에 안 보이는데 네. 이 손 안에 있는 뭐 세포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쭉쭉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결국 거기 이제 쭉 더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친구가 DNA. DNA 친구라고 불러주시는군요. 네, 네, 놈. 네. 친구. 친구. 네,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DNA 친구. 친구. 네. 근데 이제 DNA라는 친구를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알지. 방탄소년단 노래인 줄만 알지. DNA. 네, 그 노래인 줄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춤출 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나 보다 하지 그냥. 맞아. 근데 DNA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RNA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개발된 순서만 따져와도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뉴턴의 물리학 이런 거는 뉴턴이 17세기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충 뭐 인조, 현종 뭐 이런 임금 병자호란 일어날 병자호란 끝나고 즈음이. 난 뭐 그 무렵 그때쯤 네. 사람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들은 용어도 다 한자어로 자연스럽게 번역된 용어들이에요. 네. 뭐 가속도, 심지어 막 순우리말인 힘, 네. 뭐 질량,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가르치면 쉽게 가르치고 이런 것도 다 막 수백 년 동안 해오던 네. 거예요. 그죠?
주기율표라는 거는 19세기에 개발된 거거든요. 조선이 한 멸망할 때쯤, 네. 막 개화기 막 이럴 때쯤에 주기율표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네. 러시아의 맨델레프 이런 사람들 주축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한 100년, 200년 정도 사이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과학이라는 말, 사이언스라는 말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이언스라는 말이 지금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게 한 2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탄생할 때부터 나온 게 사실은 주기율표 이런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DNA 이런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거예요. 꽤 오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년도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태어났을 그 시점에는 DNA라는 게 상식이 아니었어. 학교에 가서 가르치던 과목이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되게 최신 지식이죠. 용어도 뭐 DNA, 무슨 뭐 RNA,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영문 약자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죠? 번역된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신 지식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은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초점을 단백질에 두고 싶어요. 단백질. 단백질. 네.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걸 배울 때 대부분의 모든 동식물의 몸의 주재료가 단백질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단백질 안 먹으면 뭐 근손실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보시면 그거를 마음에 생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백질이 어떻게 얼마나 생겨나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토끼는 조그맣고 뭐 털이 하얗고 온몸에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고 이렇게 생겼죠. 사람은 토끼보다 훨씬 크고 몸에 털이 별로 없고 머리 있는 데면 좀 까만색 털이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차이가 뭐냐? 토끼는 단백질이 조금만 생겨. 그러니까 등치가 작죠. 네. 그리고 흰색 털 단백질이 온몸에 생겨요. 그러니까 온몸이 흰 털로 뒤덮이게 되죠. 사람은 단백질이 좀 많이 생겨.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죠. 그리고 그 털나는 단백질이 딴 부분에는 안 생기고 머리 있는 데만 까만색 단백질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까만색의 머리카락이 난다. 단백질 차이가 생명체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얼마만큼 생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걸 보면서 약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잠깐만, 화면에서 네 보니까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몸 내부에서는 네. 지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생긴 다음에 그 단백질들이 지방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거북이 뭐 등딱지 뭐 이런 거는 칼슘 성분이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거북이 등딱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칼슘이기 때문에 단백질하고는 상관없는 성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칼슘을 쭉쭉 주변에서 모아서 그거를 등 쪽으로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등딱지 모양이 되도록 배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거북이 몸속에서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북이 등딱지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단백질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백질 차이가 아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습성을 가진 그 단백질만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지 갑자기 귀 쪽에서 단백질이 점점점 많이 생기면서 귀가 점점점 길어지고 온몸에서 흰털이 나는 단백질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온몸이 흰털로 뒤덮여가지고 막 토끼로 변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죠? 네. 그에 비해서 토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귀 쪽에서 단백질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그 성분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토끼 귀가 뭐 사람 귀처럼 변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저마다 동물마다 서로 다른 단백질 종류가 서로 다른 단백질 서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기게 하는 뭔가 그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그 차이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서로 DNA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물이면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DNA가 말하자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쭉 써놓은 어떤 설계도나 뭐 지시서나 어떤 뭐 명령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우리 막 그런 얘기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진짜 과학자가 나는 의예과에 갈 DNA를 타고났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뭐 그런 의학을 공부하는데 더 좋은 그런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내 몸의 세포마다
DNA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DNA에 의해서 그거에 맞는 단백질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서로 다른 생물, 심지어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인종끼리는 조금씩 다른 단백질이 생겨나고 항상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대체로 그 차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물이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좀 서로 다른 체질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DNA와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그 지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좀 신기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기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둘 다 듣고 싶은데. 근데 뭐부터 해볼까요? 신기한 얘기. 네, 신기한 얘기. 신기한 이야기. 네, 신기한 네, 이야기. 근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지금도 옛날부터 이거를 생각하면 진짜 신기하고 좀 감동적이었지만 지금도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신기해 이럴 수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좀 공감하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네, 네. 아까 DNA가 설계도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뭐 만화나 그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처럼 DNA가 진짜 이런 뭐 종이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요정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네. DNA를 보고 DN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될 리는 없겠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그죠? 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세상에 사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데서는 항상 충치가 약간 까만색 맞아, 악마 맞아. 같은 모양으로 항상 표현돼 네. 있어요. 김지청 돌고. 근데 아무리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 일을 봐도 그런 게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단 말이지. 네. 마찬가지로 DNA가 설계도 역할을 하면서 단백질이 생겨난다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은 네. 정말로 DNA를 보고 그거대로 단백질을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면서 만드는 그 요정 같은 게 몸에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묘한 구조, 그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 반응의 어떤 절묘한 그 어떤 환경의 차이 때문에 네. 그런 반응이 화학 반응으로 저절로 일어나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해 보죠. 우리 설탕 같은 거 넣고 네. 약간 이렇게 졸여가면서 이렇게 끓이면 약간 걸쭉해지면서 잼처럼 네.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설탕을 가지고 조건을 맞춰가지고 잘 반응을 시키면 걸쭉한 잼 같은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 속에 그 조건이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DNA라는 물질이 약간 이런 성질이냐 약간 저런 성질이냐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저절로 몸속에서 마치 설탕 졸이듯이 그냥 반응이 쓱 일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절로 단백질이 싹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요정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단백질을 이렇게 막 조각하면서 만들어주지 않아도 네. 이런 예를 들어서 검은 머리털 단백질이 생겨야 될 것 같으면 저절로 그 DNA가 몸속에 있는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검은 단백질 이러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그 우와. 조건이 네. 굉장히 절묘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효소라는 것입니다. 네. 엔자임 말 효소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네. 뭐 효소를 뭐 어떻게 해야지 몸에 좋고 이런 얘기도 엄청 하잖아요. 그죠? 몸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몸속에 퍼져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NA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꼬여 있는 실가락 같이 생긴 그런 물질이에요. 네. 옛날에 그냥 실인 줄 알았어요. 실 모양의 이상한 물질이 몸속에 들어 있네. 이게 뭘까? 기능을 몰랐던 적도 많아요. 한동안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그 실처럼 밋밋하게 생긴 거를 절묘한 조건을 가진 사람 몸속에 잘 넣어주니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하고 막 이리저리 막 반응을 해가지고 그 DNA의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서로 다른 양만큼 생겨난다는 거죠. 그거에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거는 토끼가 되고 어떤 거는 사람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태아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날 때는 세포 1개, 2개 뭐 이렇잖아요. 네. 그때는 토끼 세포나 사람 세포나 별 차이도 안 날 거라고. 그냥 동그란 세포 하나니까. 네. 어머니 뱃속에 처음 수정란 하나일 때는 그때는 아무 차이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떤 거는 토끼가 되고 네. 어떤 거는 사람이 되느냐. DNA가 일으키는 이 반응이 절묘하게 이렇게 계속 저절로 일어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사실은. 네. 이게 가능해? 막 약간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외진?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그렇다는 거야. 신기하네.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거를 밝혀냈느냐. DNA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네. DNA는 설계도가 되는 소중한 물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유치하게 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엔 잘 남아요. 네. DNA는 이 설계도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물질이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막 사용하지 않고
그거의 사본을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크게 그거구나. 그게 그게 RNA라는 거예요. RNA. 네. 그게 RNA라는 거예요. 그래서 RNA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도 사실은 되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RNA가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RNA 뭐 백신이 있고 뭐 네. RNA 바이러스가 있고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RNA도 사실은 이 중간 과정에서 되게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 몸에서 단백질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은 DNA에 따라서 생기는 거다. 네. DNA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DNA에서 RNA를 한번 만들고 그 RNA가 단백질 만드는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순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흔히 생물학에서는 센트럴 도그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이것도 사실 되게 폼 잡으려고 만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센트럴 도그마 이런 거 약간 종교 용어거든요. 네. 약간 중심 교리 막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제 아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종교의 하여튼 진리이자 원칙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센트럴 도그마인데 네. 이거 DNA 연구 이런 거 하지 마. 노벨상 받고 난리 났었거든 옛날에 20세기 중반에 막 이거 막 개발해낸 다음에 막 자기 다니던 술집으로 뛰어가지고 술집 사람 술 먹고 있는 와가지고 내가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다 막 소리치고 막 이랬거든요. 술 먹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뭐, 약간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영국 아니죠? 지금 영국 맞나? 영국 맞는 것 같아. 지금 영국의 그 술집에 가면 그 막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이 술집에서 DNA 원리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여기서 생명의 비밀을 소리 질렀다. 발표했다 뭐 이런 거 막 표시돼 있고 막 이랬습니다. 요즘. 처음에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한심하다 생각했겠어요. 네. 아 진짜 요즘 과학 공부하는 애들 뭐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짓도 가지각색이고 막 조용히 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설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 새로운 걸 개발했다는 그 북받치는 감동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을 써서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물리학하면서 이야기했던 뉴턴의 뭐 가속도의 법칙, 네. F는 ma의 곱과 같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그건 그냥 뭐 제1법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굳이 뭐 센트럴 뭐 슈퍼 뭐 울트라 도그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버하지 않거든.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이거를 약간은 좀 감동을 담아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DNA, RNA, 단백질 순서로 일어나는 그 화학 반응의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막 효소 내지는 효소의 작용 이런 뭐 조절 작용 이런 것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저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듣고 싶었던 과목이 분자생물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배워보니까 이제 진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얼마만큼 만들어야지 결정하는 게 사실 또 다른 단백질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신기해. 네, 그냥 보고 있으면 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쵸. 눈에 보이는 네.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건 네. 진짜 신기하네요. 감탄스럽죠. 진짜 과학을 재밌어. 제가 이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대학교 2학년 때 생화학 시간에 교수님께 이거 설명을 듣다가 이 너무 감동적인데라고 진짜 감동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거 한 번만 짚고 이건 뭐 사실 이거 뭐 별 네, 중요한 건 네, 아닌데 네, 네. 저는 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까 DNA에 따라서 단백질이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DNA가 정확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지 네. 설계도가 변함없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계속해서 똑바로 단백질이 잘 생겨나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필요한 단백질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막상 이 DNA라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DNA가 그렇게까지 튼튼하지가 않아요. 건드리다 보면 잘 부서진다거나 네. 오류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꽤나 발생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지. 왜냐면 사람이 기계 장치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설계도를 개발해서 쓴다라고 하면 DNA보다 더 정확하고 더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오묘한 DNA라는 물질은 그렇게 튼튼하고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가끔 오류가 발생하고 조금씩 부서지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네. 세상이 썩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말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희윤 교수님 성함도 기억해.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 세상이 이게 잘못된 거냐고. 왜 이따위냐고. 네. 그냥 학생들 조용해졌어. 진짜 세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려고 저러시는 건가? 우리 세상은 생길 때부터 틀려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이 그러시는 건가? 근데 이게 절묘한 게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DNA에 그렇게 오류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게 무엇을 일으킵니까? 결국은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토끼가 계속 토끼 자식은 똑같은 토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가끔씩 토끼인데 귀가 좀 처진 토끼로 한번 태어나 볼까? 나는 토끼지만은 약간 다리가 긴 모습으로 한번 태어나 볼까? 네.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생물이 점점 다양하게 진화해가는 현상이 그 약간은 불안하고 약간은 부서지기 쉽다는 어떻게 보면 DNA의 단점인 것 같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생물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진화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되게 오묘하죠. 네. 신선하죠. 그렇습니다. 살짝 울 뻔했어. 그리고요 이제 과학 과목을 이제 시험을 칠 때가 되면서 이제 생기는 선입견인 것 같은데 과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그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뭐 F는 애매하다가 미적분 나왔던 거.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네. 정약용 선생님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님. 네. 네, 정약용 선생님이 경세유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정부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다라는 뜻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용감이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관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일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네. 조선의 기술 개발을 빨리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경세유표에다가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경세유표의 그 부문을 보면 지금부터 2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렇죠. 200년도 더 넘게 전에 활동하셨던 정약용 선생님도 경세유표에 기술을 배워오는 그 부서, 과학기술 배워오는 부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부서의 책임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네. 써놨어요. 네.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정약용 선생님 혹시 거중기 이딴 거 만들면서 해보니까 아 이거는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님 거중기 만들었다고 그렇죠. 하잖아.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과학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해보니까 이게 수학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려면. 해보시니까. 그래서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이건 뭐 정약용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100점을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뭐 영재원에 가서 서울대 의학과에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수학을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 사실 수학 다 잘합니다. 한국에서 수학 보통으로 하는 사람 미국 가면 다 수학 왕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애지간히 수학하면 대체로 수학 어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학으로도 과학의 일정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더 잘하려면 당연히 수학을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질에 겁먹지 말고 네. 지금 내가 가진 수학 실력도 과학을 포기할 거는 아니다 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신다면 과학 때문에 수학이 재밌어지고 수학 때문에 과학이 재밌어지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벌써 끝나가지고. 나도 정신 그래서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좀 어른까지 저희가 좀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나 아니면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된 걸로 좀 접하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이 혹시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셨죠 방금?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3종 세트! 3종 세트. 태어난 김에 시리즈. 집에 가서 살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괜찮아요. 진짜.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농담 삼아 우리 네. 또 출판사에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책 들고 나왔기는 합니다만 네. 꼭 뭐 이런 물론 뭐 꼭 사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과학하고 나는 직접 전공이 없는 일을 한다라고 하시다도 생활하시다 보면 과학 지식 이런 거 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 사회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를 위해서 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 과학 책을 이렇게 좀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 해 두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